오빠 보고 싶어.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 그 한 줄을 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직 무너질 마음이라도 있었던 거죠. 딸의 결혼식 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사진사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자, 신부 부모님, 조금만 더 붙어서 서주세요. 남편 강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오싹해졌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남편의 손이 닿은 어깨 부분이 마치 뜨거운 쇠로 지진 것처럼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웃어야 했기에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어젯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그 미소를 얼굴에 걸쳤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라고,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의 손길이 닿는 게 죽도록 싫다는 걸.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와 남편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말 한마디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4년째 일상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곧장 욕실로 향해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적시는 동안 남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 부분을 때밀이 타월로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아주 세게 문질렀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54세 여자,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박미숙, 지금은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보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침대에 누우니 옆방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 소파로 이동하는 발걸음 소리와 담요를 펼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4년째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4년 전 그날 이후로 다시는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침대를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벽지가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지만 언제부터 저랬는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수면제, 4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이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나기 때문이었죠. 알약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니 쓴맛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4년 전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거실 소파 밑을 청소기로 밀다가 남편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아니야, 회사 후배겠지, 업무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들을.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우리 어디 갈까요? 오빠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결정적으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남편과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저는 다시 깊은 우울감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좀 전에 먹은 약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의식이 흐릿해지고 몸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겠지, 모레도, 내년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숨만 쉬며. 옆방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예전에는 그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떠다 주곤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처럼 남편도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사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3월의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꿈도 꾸지 않는 텅 빈 잠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시계는 오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무거웠지만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라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7시 정각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잘 끝나서 다행이야. 네. 짧은 대답 한마디뿐이었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오직 침묵만 흘렀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치를 집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일어서며 잘 먹었어. 출근할게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린 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남은 밥을 바라보며 먹을 생각도 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식탁, 텅 빈 집, 텅 빈 가슴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고 아침이면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며 30년간 반복해온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4년 전부터는 그 일상이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박살났고 하얀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파편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라며 빗자루를 들고 급히 치웠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고 피가 한 방울 떨어져 하얀 타일 위에 빨간 점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깨졌구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나서 아무리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고 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언제나 그랬듯이 차려놓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고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었어.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라는 단어를 들으니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늘 회의, 회식, 야근이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죠. 회의요.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더니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실장님이랑 팀원들이랑. 그래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의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말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수저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라도 볼까? 영화. 예전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웃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같은 공간에 이 시간을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그럼.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 필요 없어요. 미수가. 식사 다 하셨으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차갑게 말하고 일어서서 그릇을 들었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이 뭘 보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아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길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떤 집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랬으니까요. 밖에서 보면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균열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수가. 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우리 대화 좀 하자. 4년이나 지났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으니 이제 용서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매일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요? 차갑게 돌아서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다예요? 그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세요. 자고 싶어요. 미수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4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 문자들을 발견한 날 저는 온종일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0살의 여자, 뱃살이 나오고 주름이 생긴 평범한 중년 여성. 젊고 예쁜 그 여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을 빼야 하나? 옷을 더 예쁘게 입어야 하나? 화장을 진하게 해야 하나?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왜요?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 그냥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애가 위로해줘서. 위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제사를 모시고
남편이 힘들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던 제가 결국 남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어쩌면 남편은 제 위로가 아니라 젊고 예쁜 여자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을, 문제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렸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방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어나서 물을 떠다 줬을 텐데 지금은 움직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혼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살아가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 때문에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딸 지연의 아기가 곧 돌을 맞이하게 되어 시어머니가 돌상은 우리 집에서 차려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고 저는 별다른 거부 이유를 찾지 못해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라디오를 틀었지만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만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지만 남편도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40분을 달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왔어. 며느리,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위었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부터 발끝까지 훑쳤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게. 애도 다 키웠는데 뭐가 그리 피곤해? 남편 챙기고 얼굴 관리 좀 해야지. 남편을 챙기라니 참 뻔뻔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 아들이 한 짓은 잊었나 봅니다.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라며 손짓했고 저는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돌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고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이거 손질해야 돼.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것저것 지시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강수 표정이 안 좋던데.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며느리, 남편 얼굴 관리를 해줘야지. 남자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칼로 물을 썰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한테 신경 좀 써.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딴 데 안 기웃거리지. 시어머니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딴 데 안기웃거리지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남자가 집에서 위로받아야 밖에서 사고 안 친다는 얘기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하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강수 씨가 4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강수가 실수한 건 알아. 그래도 남자가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보고 살 수 있겠니? 너가 이해해줘야지. 아니, 우리 강수도 잘못했지만, 며느리, 너도 잘못이 있잖아.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편 챙기는 거 말이야. 며느리가 집에서 남편 신경을 제대로 써줬으면 우리 강수가 밖에서 그런 실수를 했겠어.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제 손은 칼을 쥔 채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밖에서 힘들면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집에서 아내가 잔소리만 하고 피곤하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도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강수는 정리했잖아. 그 여자도 그만뒀고 이제 며느리가 용서해줘야지. 애들도 있고 손주도 생겼는데 이혼이 말이 돼. 이혼. 제가 이혼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이혼하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이가 벌써 50 넘었잖아. 그 나이에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참고 살라고. 제 잘못도 있다고. 남편이 외도한 건 제가 잘 못 챙겨서라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칼로 물을 썰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와 말도 섞기 싫었던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알았지? 너도 이제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지. 부부가 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난리 피우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부엌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물을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린 채 기계적으로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한참 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해 시댁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 잘못도 있다고?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해서 30년간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명절 때마다 시댁 제사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았는데 그게 잘 챙긴 게 아니라고요? 남자는 원래 그렇다고? 그럼 여자는요? 여자도 힘들면 밖으로 돌아도 되나요? 아니면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지쳐서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내려앉은 입꼬리. 이게 나구나.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음식을 준비했고 점심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딸, 지연이 부부와 아기, 그리고 저까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차갑게 대답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그래도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이야. 저를 생각해서라고요? 제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면서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요? 네. 그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이 집에
이 사람 앞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명절에도 제사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소심한 복수라도 해야겠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남편이 아무리 설득해도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말 걸지 마세요. 차갑게 말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너도 잘못이 있어. 그 말을 곱씹을수록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 지쳐서 화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을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밤마다 수면제를 2알씩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잘못도 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나야. 오랜만에 커피 한잔 할까? 그래.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힘도 없어서 그냥 승낙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별일 없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은주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던 은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수 그 새끼 또 뭐 했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 너 4년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여. 은주는 10년 전 이혼한 경험이 있는 친구였고 그래서인지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난 주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들, 제 잘못도 있다는 그 말, 참고 살라는 그 말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은주는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나? 그게 무슨 개소리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게 네 잘못이라고. 네가 뭘 잘못했는데. 3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키우고 시댁 제사 모시고 너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그래도 혹시 내가 남편한테 소홀했나 싶어서. 미수가 은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완벽한 아내였어도 강수는 바람 폈을 거야.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그 새끼 문제야. 너 지금 그 집안 사람들한테 세뇌당하고 있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고. 절대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예뻐지려고 노력했으면 살도 빼고 화장도 더 하고. 야, 은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해? 네가 아무리 예뻐져도 그 새끼는 또 젊은 애 꼬실 거야. 문제는 네 외모가 아니라 그 새끼 인성이라고. 은주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수가 너 이렇게 살 거야. 죽은 듯이? 그냥 이혼해. 애들도 다 컸잖아. 지연이도 결혼했고 민준이도 군대 다녀왔고. 이제 네 인생 살아. 이혼해도 달라질 게 뭐 있겠어. 적어도 그 새끼 얼굴 안 봐도 되잖아.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거야. 은주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커피잔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강수한테도 미움받고 시어머니한테도 미움받고 정작 너 자신한테서도 미움받고 있어. 그게 가장 문제야. 내가 나한테 미움받는다고? 그래. 너 스스로를 용서 못하고 있잖아. 마치 네가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은주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은 없었을까?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았을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간 건 아닐까? 미수가, 네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모르겠어. 맞아. 없어. 네 잘못은 없어. 은주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강수 씨가 외도한 건 강수 씨가 선택한 거야. 네가 아무리 완벽한 아내였어도 그 새끼가 바람 피우고 싶으면 핑계 만들어서 피웠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을 책망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정말 제 잘못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54세의 여자,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생기 없는 눈빛을 가진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예뻤으면, 젊었으면, 날씬했으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32살의 젊은 여자를 만났지만 그건 제가 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자극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뻐져도, 아무리 살을 빼도,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저의 외모가 아니라 남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틀렸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아내 역할을 했고, 엄마 역할을 했고, 며느리 역할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핀 건 남편의 선택이었고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의 색바랜 벽지만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다음 주 일요일에 어머니 생신인데 안 갈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시댁에 안 갈 거예요. 당신 혼자 가세요. 미수가 어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가기 싫어요. 그래도 싫다고요. 목소리가 커졌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지난주에 뭔 일 있었어?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냥 안 갈 거예요. 미수가 다시는 그 집에 안 가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일어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며느리가 생신에 안 온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바쁘다고 하든지, 아프다고 하든지, 미수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조용히 말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심한 복수라도 해야겠어.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복수였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나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 갈 거야?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상관없어요. 차갑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혼자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생각도 책을 읽을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끊겼다가 다시 울렸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오늘 왜 안 왔어? 어디 아파? 전화 좀 받아.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시는데 몰라요. 제발. 어머니가 많이 화내시잖아. 그냥 아프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전화 한 통만 받아줘. 싫어요. 미수가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고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에 넣어버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고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내셨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며느리가 버릇없다고 생신날에 어떻게 안 올 수 있냐고. 미수가 대체 왜 이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당신은 몰라도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차갑게 말하고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반사적으로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미수가 만지지 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걷었습니다. 나 진짜 모르겠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17통, 문자 메시지가 9개였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며느리, 아프면 병원 가. 연락해. 생신날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화해. 우리 강수 속상해 하는데 며느리가 좀 이해해줘야지. 예의가 없네. 시어머니 생신날에 안 오다니.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의라고요? 30년간 명절마다 제사상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 그게 예의가 없다고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냥 옆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어머니한테 사과 전화 좀 해줘. 내가 왜요? 싫어요. 제발. 어머니가 계속 나한테 전화하셔. 며느리 버릇없다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그럼 당신이 해명하세요. 당신이 교육 잘 못 시켰다고. 미수가 전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출근하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걸까?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래도 생신날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상처를 입혔고, 저는 그냥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엄마, 어제 할머니 생신 왜 안 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엄마, 거짓말하지 마. 아빠한테 다 들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아빠가 말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엄마 할머니랑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그럼 뭔데? 왜 갑자기 안 가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힘들어. 무슨 일인데? 나한테는 말해줘.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네 아빠가 바람핀 게 엄마 잘못도 있대.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빠를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래. 그래도 참고 살라고. 미쳤네.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진짜? 응, 엄마, 할머니 말 신경 쓰지 마. 엄마 잘못 하나도 없어. 그래. 그리고 할머니 생신 안 간 거 잘한 거야. 나도 안 갈 거야. 다음 명절에도.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지연아, 너까지 그러지 마. 엄마 혼자. 엄마 혼자 뭐? 엄마가 왜 혼자 감당해야 돼? 할머니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거리 두는 게 맞지. 엄마, 너무 착하게 살지 마. 그렇게 살다가 엄마만 상처받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회식이 취소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회식이라며 거짓말하고 그 여자를 만났던 남편. 회식이요? 응. 팀장님이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정말 회식이었어요? 응? 당연하지. 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거짓말 아니고. 미수가 나 4년 전 그 일 이후로 회식도 거의 안 가고 약속도 다 끊었어. 정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고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차갑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수가 나 진짜야. 정말 회식 취소됐어. 팀장님한테 전화해봐. 됐어요. 믿을게요. 믿는다는 말투가 아닌데. 그럼 어떡해요? 전 당신 말 하나도 안 믿기는데. 아니, 이제 바람을 피던 뭘 하던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다 내려놓았어요. 쏘아붙이듯 말했고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식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요.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안쓰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밥 식어요. 먹을 거면 나오세요. 말하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 식탁에 왔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4년 동안 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바람도 안 피우고 약속도 다 끊고 집에만 있고. 그게 노력이에요? 응? 바람 안 피우는 게 노력이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결혼했으면 바람 피우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4년 동안 바람 안 피운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4년 동안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당신은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끝이지만 뒷감당은 모두 제 몫이에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다시 잘해보려 애쓰는 척,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관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텐 아무 의미 없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우는 것도, 남편이 괴로워하는 것도, 남편이 노력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걸까? 시어머니 생신을 거부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7번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남편은 매일 저녁 퇴근하면 지쳐 보이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지연이가 임신했대.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가 둘째를 가졌대. 이번 주에 병원 갔다가 확인했다고. 둘째, 손주가 또 생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기쁘지 않아? 기쁘죠.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설렘도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보면서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미수가, 제발, 손주가 또 생기잖아. 우리 이제 손주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차갑게 말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상관없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당신 혼자 행복하세요. 미수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 지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직접 전하러 온 것 같았고 거실 소파에 앉은 지연은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둘째 생겼어. 응, 아빠한테 들었어. 축하해. 엄마, 기쁘지 않아? 지연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기쁘지. 당연히 기쁘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 병원 가봐. 우울증 같은 거 아니야? 우울증?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 상태가 우울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아파. 엄마,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걱정돼. 엄마가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 엄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면제 먹는 거 나 다 알아. 엄마, 제발 이혼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지연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너 임신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조심해. 알았지?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날 지연을 보내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또 생긴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또 가족 행사 때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하네. 돌잔치, 100일 생일. 그때마다 남편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행복한 척 웃어야 하고 남편의 손길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30년 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수줍게 웃던 남편,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프러포즈하던 남편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던 남편, 가슴이 두근거렸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고 남편의 손을 잡으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옆에 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손을 잡으면 토할 것 같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힙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베개를 적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언제나처럼 차려놓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팀장님한테 계속 혼나고 후배들이랑도 관계가 안 좋고. 남편이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 당신은 잘하고 있어라고 위로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듣고 있어? 네. 그럼 뭐라고 말 좀 해줘. 뭐라고요? 위로라도 힘내라는 말이라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4년 전에도 힘들었나 봐요. 응? 회사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 여자한테 위로받으러 간 거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수가. 그게 아니라. 저한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미수가. 30년 동안 당신 위로해줬는데 당신은 그 여자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기대지 마세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게. 미안하다는 말 지겨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식탁을 떠났고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남편이 먹다 남긴 밥을 바라봤습니다. 반도 먹지 못하고 남긴 밥.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밥을 남기면 걱정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무심하게 치우기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완전한 타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두 아이를 함께 키운 사람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대답하지 않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침묵만 흘렀고 남편이 먼저 수저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상담 같은 거 받아볼까? 상담이요? 응. 부부 상담.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부부 상담. 이미 깨진 관계를 상담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미수가, 상담받아도 달라질 게 없어요. 당신이 한 일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그럼 이혼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으로. 그게 우리예요. 남편이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저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 지연의 배가 많이 불러왔고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와 남편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 멀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말없이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밤이 되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설득해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전화해도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진통이 왔어. 지금 가? 응, 남편이랑 지금 출발하려고. 알았어. 엄마도 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지연이 아기 낳는데. 병원 가야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고 우리는 서둘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어머니도 오실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어머니한테 연락드렸어. 손주 낳는데 당연히 오셔야지. 미수가, 제발 오늘만이라도 어머니한테 좀. 싫어요. 제발, 손주 낳는 날인데 가족끼리 싸우면 어떡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전 시어머니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미수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지연이만 볼 거예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차는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 앞 대기실에 도착하니 이미 지연의 남편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오랜만이네.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요즘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 요즘 우리 강수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시댁도 안 오고.
어머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아기 낳는 날이에요.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잊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미수가, 제발. 저는 밖에 있을게요. 대기실을 나와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미수가, 어머니한테 사과해. 싫어요. 제발. 오늘 지연이 애 태어나는 날인데, 이러지 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상처 줬잖아요. 어머니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냥 하시는 말씀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바람핀 게 제 잘못도 있대요. 제가 당신을 잘 챙기지 못해서래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거고, 그럼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게 아니라고, 아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미수가. 저 이제 지쳤어요.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이 모든 게 다. 그때 분만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모두가 환호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보다 이제 또 가족 행사가 늘어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돌잔치, 100일 생일.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지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지연이 지쳐 보이는 얼굴로 누워 있었고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많이 아팠지? 응. 근데 엄마 아까 복도에서 할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엄마,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행복해. 이렇게 힘들어하는 엄마 보기 싫어. 아빠랑 이혼하든 아니면 화해하든 뭔가 결정해.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제발.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차에 타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시어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강수한테 좀 잘해줘. 강수가 힘들어하잖아. 손주도 태어나는데 이제 그만 서운해하고 착하게 살아. 서운해한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 게 서운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 서운한 거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댁에 안 갈 거예요. 뭐, 명절에도, 제사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안 갈 거예요. 이게 오냐 하니까 버릇이 없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돌잔치도 시댁에서 안 할 거예요. 제가 지연이한테 얘기해서 우리 집에서 할 거예요. 네가 감히. 어머니, 저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운전대만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먼저 내려드린 뒤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
소름이 돋았지만 참았습니다. 손 떼요. 미수가 손 떼라고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은 생각 안 해요? 제 잘못도 있다고 참고 살라고 한 그 말은요? 어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건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어머니를 아예 안 보겠다는 건 전 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요. 보면 그날 생각나고 그날 생각하면 당신이 그 여자랑 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혼자 있게 해줘요. 당신도 당신 엄마도 다 싫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인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가족 행사가 생긴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남편이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쳐 보이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남인 두 사람. 이혼도 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존재만 하는 관계. 이게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식재료를 정리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 보고 왔어? 남편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매일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고마워. 감사 인사였지만 제 가슴에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왜 고맙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돈 벌잖아요. 차갑게 말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미수가 제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평생이요. 뭐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이혼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미수가 전 이미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남편이 거실에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아침 차가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매일 저녁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매일 밤 혼자 소파에서 잠드는 생활. 이게 제 복수예요. 칼로 찌르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아닌 이 조용하고 차가운 일상이 제 복수였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준 상처만큼 당신도 매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마 생각했겠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용서할 거라고, 언젠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당신도 지치고 나도 지치면 그때 이혼해야지. 미련 없이 깨끗하게. 그때가 되면 저도 남편도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난 당신을 매일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차가운 시선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거부하는 몸짓으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고, 저는 그 복수를 평생 이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것조차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가 다음 주 할머니 제사인 거 알지? 안 갈 거야? 네. 안 갈 거예요. 알았어. 남편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오후가 되어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창밖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매일 아침 차가운 아내와 마주하고 매일 밤 혼자 소파에서 잠드는 남편. 힘들겠죠. 외롭겠죠. 불편하겠죠. 그 생각을 하니 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요. 4년 전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 문자를 봤을 때의 충격, 호텔 사진을 봤을 때의 절망, 그 모든 고통을 남편도 조금이나마 느껴야 했습니다. 물론 같은 고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매일 불편하고 외롭고 답답한 삶을 살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비 많이 오네. 대답하지 않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침묵만 흘렀고 밖에서는 계속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수저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정말 미안해. 또 사과였습니다. 몇 번째 듣는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면제 하나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고 약기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남편과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남으로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저 존재만 하는 두 사람. 아니, 죽기 전에 우리 둘 다 완전히 지쳐버리면 그때 미련 없이 이혼해야지. 그게 제 계획이었고 그날까지 저는 이 차가운 복수를 계속할 것입니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저는 텅 빈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어둠 속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